요리와 먹방이 하나의 문화가 된 요즘, 우리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고 SNS는 군침 도는 디저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30만 년 전쯤으로 말이죠. 그 시절 한반도에 살던 고인류가 만약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음식을 찍어 올렸을까요? 오늘은 한반도 선사인의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30만 년 전 지금의 연천 전곡리 일대에서 호모 에렉투스라 불리는 고인류가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꽤 정교한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구들로 동물을 사냥하며 생존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잡아먹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곡리인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쌍코뿔이, 동굴 하이에나, 원숭이, 호랑이 같은 주로 따뜻한 기후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슴은 구석기인의 주요 사냥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동물 뼈로는 말과 사슴이 있는데, 특히 사슴은 한 개체의 모든 부위의 뼈가 유적에서 고스란히 출토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석기인들이 사냥한 사슴을 통째로 거처로 가져와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말의 경우 다리와 머리뼈 정도만 발견됩니다. 이는 사냥 후 다리 부분만 거처로 옮겨와 소비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에서 확인된 동물 뼈 중 대부분은 사슴뼈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구석기 유적에서도 사슴과 동물, 특히 술록의 뼈가 많이 출토되고 있죠. 이는 구석기 시대 사냥감의 주요 대상으로 사슴과 동물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슴은 초식성의 온순한 동물이라 사냥할 때 큰 위험이 따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반면 곰이나 호랑이, 털, 코뿔이 같은 대형 동물은 몸집이 커서 먹을 것이 많았지만 사냥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물론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은 고기를 익혀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지층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탄화 수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고기만으로는 지방이 부족했을 텐데요. 특히 야생동물의 고기는 지방 함량이 약 3.9%로 가축화된 동물의 고기에 비해 9배 가까이 낮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뇌와 골수 같은 지방이 풍부한 부위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뼈를 부러뜨려 골수를 먹은 흔적이 유적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골수를 불에 익혀 먹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곰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구석기인들이 동물만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냥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들은 열매나 칡 같은 구근류를 채집하고 새의 알을 가져다 먹기도 했습니다. 간혹 야생의 곡류를 채집해 먹기도 했지만 신석기인들처럼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는 주로 곡물 위주의 식단에서 발생하는데 구석기인들의 치아 화석에서는 충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곡물의 섭취가 제한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죠. 또한 충북 단양계 수양계 육지구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돌그릇을 보면 구석기인들이 그릇을 이용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구석기인들의 식단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중 하나는 잔존 유기물 분석인데요. 이는 선사인들이 동물의 살을 발라낼 때 석기에 묻은 동물의 흔적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석기의 동물 살점에서 나온 콜라겐 같은 유기물이 묻어있고 그것이 잘 보존되었다면 이를 분석해 해당 동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동물마다 콜라겐 조직의 유형과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석기에서 채취한 콜라겐 조직과 비교하면 구석기인들이 어떤 동물을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다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석기에 묻은 유기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이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골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인류의 뼈를 분석해 그들의 식단을 알아내는 것인데요. 이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동물의 뼈가 섭취한 먹이, 즉 영양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골에 포함된 탄소와 질소 같은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위원소란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는 대부분 질량수 12짜리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약 99%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는 질량수 13짜리 탄소인데 이 차이를 이용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생물마다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미세하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질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육상 동물보다는 해양 동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즉 인골의 질소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면 해당 고인류가 육상 생물을 먹었는지 해양 생물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새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꿩이나 기러기 같은 육상 조류를 먹었다면 인골에서 질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오리와 같은 해양성 조류를 먹었다면 질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또한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분석하면 구석기인들이 어떤 종류의 식물을 주로 먹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C3계통 식물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C4계통 식물은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인골을 분석하면 구석기인들이 C3 식물을 주로 섭취했는지 아니면 C4 식물을 더 많이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죠. 이처럼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식단을 보다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먹거리를 밝혀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